이거 국민으로서 우리공화당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일동 차렷.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춘국 선열과 호국 영령, 불법 사기 탄핵에 저항하다 공권력에 희생되신 태극기 항쟁 애국열사 5인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 이진강경 옥중투쟁 1054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 공화당 최고위원 및 주요 당직자 서당위원장 연설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태극기 국민, 자유우파 국민이 탄핵 오적이라고 했던 김성태 의원이 총선 불출마와 함께 사실상의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김성태는 최순실 국정조사특위위원장을 맡으면서 거짓 촛불 세력들의 부안해동했고 좌파의 가짜 뉴스에 그럴듯하게 옹호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안민석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을 기획했다고 떠들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옥중 사진을 보고 안민석과
후보가 시덕거리는 모습에 우리는 분노하고 아파했습니다. 철저하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여론몰이를 했고 당시 새누리당 의원에게 혼란을 주면서 탄핵을 선동했던 자이기도 합니다. 지난 9일 불출마 선언을 한 유승민과 불출마 선언을 또한 김무성을 포함하는 제 탄핵 5조 중에 홍준표와 권선동이 있습니다. 불출마 선언하는 사람들한테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면 정계를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자유우파 국민들이 이렇게 나라 걱정을 하고 민초들이 덜기를 들고 매주 광화문 광장을 메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도를 했던 부역자 세력들은 책임을 지고 정계 은퇴를 하는 것이 맞다. 홍준표는 덕기 후보의 자격도 되지 않으면서 대선 후보로서 대선을 치렀습니다. 그 당시에 우파 국민들한테 정치 지도자로서의 신뢰를 다 잃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준향이 향단이라는 발언으로 모독을 했고 선거와 가까워지니까 그들은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홍준표 씨는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할 것이다 이런 거짓말로 또 국민들을 속였습니다. 그러나 대선 이후에 새로운 정치적 명분을 찾는다는 전제를 깔면서 또 국민을 속였습니다. 1심 재판이 나오기도 전에 서둘러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킨 그야말로 폐륜합니다. 권선동은 또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마무리하는 최종 변론 기일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국회 측 소추위원회에 자격 없는 자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쇼를 한 사람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누더기 판결, 불법 판결을 이끈 주동자이며 우파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한 자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유우파 국민은 권선동의 간혹한 꾀에 속았으며 심지어 2017년 3월 10일 그것의 영향으로 5분이 돌아가시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자유우파 국민들은 그날의 고통과 아픔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4번의 겨울 3년이 지나는 동안 탄핵 오적의 웃음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고통은 더 컸습니다. 반드시 저들의 탄핵 오적을 심판해야 한다는 신념하에 지금까지 버텨온 것도 사실입니다. 남아있는 탄핵 오적 중 2명과 정계 은퇴를 선언하지 않고 불출마 선언한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는 두고 볼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을 아프게 하고 보수 우파를 아프게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저들의 행태에 대해서 우리는 하루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탄핵 오적이 정리가 되고 깨끗하게 그들이 정계를 은퇴하면 우리는 자유한국당과 조건 없이 선거연대를 할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역사적인 심판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공화당의 예비 후보로 변성근 제1부총장께서 여주 양평의 선거사무소를 개소를 했습니다. 이후 강남갑의 최혜림 후보, 강남병의 도여정 후보가 각각 선거사무소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선거체계에 돌입했습니다. 지금도 전국의 우리 공화당 후보들이 새벽부터 밤까지 지역을 누비고 계십니다. 참으로 존경스럽고 그들의 애국심과 용기
저도 이번 주에 대구 달서 명예 예비 후보로 동역을 합니다. 우리는 과거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부모 형제들의 희생으로 이 나라를 이만큼 일으켜 세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피와 땀으로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 이후 들어서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에게 너무나 가혹하고 비열했고 반헌법적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거리에서 만나는 많은 상인분들,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또 사회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젊은이들까지 문재인 정권은 당장 퇴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대구에서 많은 분들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문재인 정권을 퇴진시키라는 것과 유승민과 자유한국당이 합친 데 대해서 분노하는 시민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지난 3년 동안 불법 탄핵을 온몸으로 탄핵 무효를 외쳤고 잔혹한 문재인 정권과 가장 정면에서 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3년간 동안 아무 저항하지 않고 용기 없이 엎드려 있던 사람들이 총선이 가까워지니까 몇몇 이름 알려진 사람들을 내세워서 통합을 얘기하고 태극기 애국 세력들을 분열 세력으로 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또한 거짓이고 그 또한 불입니다. 그들이 과연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토착발갱이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 때 도대체 무엇을 하였는가 스스로 반성해 봐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새보수당이라는 자들이 4년 동안 하나라도 국민들한테 속 시원하게 일한 적이 있는지 돌이켜봐야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정치공학적으로 국회의원 몇 사람도 모아서 자기들한테 표를 달려고 하고 4번 개월 동안 비바람 맞으면서 투쟁했던 애국 세력들 보고 분열 세력이라고 또 장난질을 합니다. 국민은 알고 역사는 압니다. 국민들께서는 4.15 총선에서 어느 것이 구국의 길이고 어느 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길이고 어느 것이 대한민국의 70년의 역사를 지키는 선택인 것을 분명히 하실 거로 믿습니다. 우리 공화당답게 모든 사람들이 후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고 내가 우리 공화당이다. 그런 슬로건을 같이 전 지역에 후보를 내셔야 합니다. 내 지역에 후보가 없으면 내가 나서서 후보로 나서겠다. 그리고 지금부터 총선까지는 약 55일 남아 있습니다. 58일입니까? 55일. 지금부터 58일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45일 정도의 예비후보 기간이 있는 겁니다. 이 예비후보 기간은 우리 공화당으로서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불법 탄핵, 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이 반헌법적 행위, 경제 폭망, 외교 참사, 안보 참사, 이 부분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 공화당 동지들께서는 내가 조금 부족하다 이런 생각 마시고 투쟁했던 그 투쟁의 열기를 가지시고 모든 당원이 예비 후보라는 생각
주시고 동북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이로 총선이 이제 가까워 보니까 우리 당원 동지들 간에도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무조건 당세를 늘려야 그나마 싸워볼 수 있으니까 무조건 합칠 수 있는 세력과 합쳐야 되지 않아요? 또는 무조건 통합해야 되지 않아요? 아니다. 우리 초심을 잃고 그래 하는 순간에는 우리 정체성 다 잃어버리고 결국 우리가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 지키고 박근혜 대통령 보호한다는 그 초심을 관철하지도 못하고 결국은 우리도 하나의 정치 기존의 그런 정치 세력으로 전략하고 만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곳에 가야 한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얘기가 저 귀에도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당원 동지들이 저는 볼 때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야말로 생각나는 게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노란 예정 열전을 앞두고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려면 산다는 이 명언이 새삼스럽게 떠오릅니다. 이 시점에 우리 당원 동지들이 가져야 될 바로 정신은 죽기를 각오하며 산다는 사적 생의 이 정신을 갖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해온 이유가 뭡니까? 결국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불법이고 위헌이고 불이기 때문에 저걸 바로 잡아야 되겠다. 저걸 그냥 방관하면 대통령만 탄핵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자유대한민국이 촛불에 의해서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막자고 나왔던 겁니다. 3년 전 일이지만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면은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옳았다는 게 지금 다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4.15 총선에서 진정 나라를 걱정하는 우파 애국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바로 이 문재인 일파들이 개헌선까지 확보를 해서 사회주의 개헌 나아가 남북 연방제를 가서 이 자유 대한민국의 지구상에 사라지고 그나마 우리가 누렸던 그 자유를 잃어버리고 우리 후손들이 비참하게 살아야 하는 그 현실이 지금 가까워 오고 있는 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애국 국민들이 무조건 합쳐라, 무조건 통합해라. 그래서 일단 문재인 정권부터 끌어내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구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논리에 다 말려들고 있고 우리 당원 동지들까지도 일부 그 말에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바로 사설입니다. 사설. 지금 자유한국당과 합쳐서 가려고 하는 그 세력들 그 당명도 통합미래당입니다. 정체성도 없어요.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이 통합미래당 아니에요? 미래통합당. 그럼 미래에 통합하겠다는 뭘 통합하는지 모르겠는데 미래 문재인 조사부 세력하고 통합하려는지 누구하고 하려는지도 모르는 그런 강령을 가지고 지금 통합 작업을 하고 있고 그걸 주도하는 사람들이나 합류하는 세력 또 한 사람 인재 영입하는 사람들 보면은 정체성도 불분명한 사람들이 섞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의식 있는 국민과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거기에 기대할 수 없다는 기류가 점차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을 다시 주목하는 많은 지식인들과 애국 국민들이 우리를 기대하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여기에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조진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에서는 그렇다고 우리 혼자 뭐 마외로 끝까지 가겠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통합 내지 연대로 가는데 다만 우리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무조건적인 것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확고한 신념으로 하고 있고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도 그 신념을 믿어주고 가져주고 믿어주고 따라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연대다 통합이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머릿속에 지어버렸어요. 그 지도부에서 할 겁니다. 하는데 그 원칙은 우리가 지금 처음에 가졌던 그 초심을 관철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통합 또는 연대를 한다 하는 확고한 신념을 갖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정작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방금 우리 조 대표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시도위원장들 또 당 지도부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인재를 찾아내서 이번에 예비 후보를 하루빨리 등록시키는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고 지금 한 20여 명이 예비 후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예비 후보 등록 단계에서부터 후원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우리 당원 동지들은 예비 후보 등록한 분들에 대해서 정식으로 선관위에 신고를 하고 후원 계좌가 열린 후보에 대해서는 돈 한 푼이라도 우리가 주머니를 열어서 후원을 하는 여기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예비 후보 한 분들이 힘을 가지고 싸울 수 있도록 우리가 여건을 마련해주는 여기에 집중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표기 집회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난 토요일 날 보니까 그 앞주보다 한 3분의 1이 더 늘었어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역시 우리 당원 동지들은 어려우면 더 뭉치고 단결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공화당의 힘이고 희망입니다. 이번 토요일에는 지난주보다 또 3분의 1 정도 더 늘어서 그야말로 온 국민들에게 야 역시 우리 공화당 저기가 희망이구나 하는 메시지를 줄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총력을 다 경주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길게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 공화당이 방향이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정당도 마찬가지로 해서 동시에 연대에서 통합의 하나의 그 유행인데 이게 트렌드 이 열차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미래와 또 통합이다 해서 정당이 이제 가치관을 중심으로 하는데 묻지마 통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과거 말고 미래로 가자. 그리고 성분을 분간하지 말고 어쨌든 반문으로 해서 둘이 맞춰가지고 덩치를 키우자. 이런 식으로 이제 통합을 하고 언론이 이제 보조를 맞추고 많은 민심이 그렇게 이제 휩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소문도 신해혁명 과정을 보면은 병력이 모자라가지고 원세계하고 연대를 했다가 결국 원세계가 정권을 잡고 배신하면서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국민 소문의 이중혁명으로 상당한 어려운 국제를 겪은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화당이 이제 성립된 것이 이제 단기 승부를 가자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정당의 길로 가느냐 이 힘의 정의거든요. 우리는 결국은 집회 힘이 있습니다. 근데 입법부의 힘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정치라는 것이 명분과 실리의 배합이거든요. 우리는 명분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향후 4월 총선에서 실리를 과연 얻어야 되느냐, 어떤 내용으로 실리를 얻어야 되느냐, 이런 점에 제가 전술이 필요한데 이것은 지도부와 우리 당원들 간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신뢰를 가져야 된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생각이 다른데 어이가 아닌데 이렇게 해서 인터넷이다 뭐다 해가 불만 터뜨리고 하면은
우리 당이 상당히 이 지난번에도 그렇지만 감당을 할 수가 여러 가지 후유증이 나올 수가 있고 다른 당도 여러 가지 지금 막 통폐합에 산다해가지고 많은 부작용 속에서도 4월 총선에 어떻게 실리를 좋아하자 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지금 모션을 취해가면서 정당 숫자가 지금 쭈그러들고 있으면서 각 정당의 등발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정당의 등발이 커지는데 당신 우리 공화당은 뭐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 딜레마에 동작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유행의 패션이죠. 패션에 일단 승차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점입니다. 정치는 학문은 제가 뭐 있습니다. 학문 참 편지를 공부했습니다만은 혼자서 하는 게 즐겁습니다. 오히려 고립이 하면 더 학술이 발달되는데 농업도 마찬가지 장사지만 정치하고 전쟁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죠. 집단 정신으로 가고 집단의 동기부여를 하면서 이 같이 가주는 그 힘이거든요. 그래서 고립되면 필망하는 것이 전쟁과 정치라는 것은 뭐 여러분께서 너무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화당이 이 사회적인 힘을 정치적 힘, 입법부 힘으로 얼마나 실리를 획득할 수 있는가 이런 데 대해서 당원 여러분들과 우리 지도부가 힘을 모아서 대화 소통을 통해서 같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지금 국제정세가 만만치가 않은데 이 중국의 위기 이것이 아시아 위기를 해서 이 보안 폐렴을 통해서 또 미중 무역 전쟁을 통해서 지금 상당히 앞으로 3년 내지 5년 내에 아시아의 국제정세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공화당도 물론 국내 위기뿐만이 아니라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촉각을 건드세우고 또 전문가를 양성하고 또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 가지고 이 전 범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국의 위기 이런 그 전염병을 통해서 세계 개편이 되고 있다는 이런 점에 대해서도 상당히 예의주시를 하면서 이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서 우리 당이 해외에서 국내뿐만이 아니라 정치를 해외에서 키우는 이런 문제를 글로벌한 시각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다만 이 딜레마가 현재 민심의 향배인데 무조건 합치라 묻지마 통합에 대한 여론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통합, 올바른 통합이죠. 올바른 정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론과 좀 더 이 여론에 직접 부딪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극기 혁명이 이런 다단계로 태극기 혁명은 지금 다단계로 진행되고 있는데 뭐 3.1절이라든가 아니면 뭐 8.7, 6월 항쟁 이런 것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상당히 이 장기적인 그러한 전략을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래 준비했던 이야기는 검찰과 통합에 관한 이야기인데 좀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파 진영에서 사실은 통합론자들이 빠지고 있는 큰 함정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혀 활용을 못하고 이해를 못하고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주당이 좌파 그 4+1에 참여했던 군소 여권 정당들에게 의석을 나눠주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 제도는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거대 정당에 불리하고 그다음에 군소 정당에게 유리한 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사실은 야권에서는 신당 만드는 거 빼고는 통합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정의당 보고 통합하자 또 신당하고 통합하자 이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에게 의석을 몰아주기 위해서 나눠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입니다. 그런데 우파 진영에서는 왜 다 하나로 묶으려고 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파 진영에서 하나로 묶이는 순간에 몰표합니다. 완전히
야권에 다 몰아줍니다. 다시 말해서 통합노사들은 기본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선거제도의 변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 한마디로 우파 진영의 몰락을 가져오는 전략을 구사하는 겁니다.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또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우리는 못하게 우리 공화당의 정체성을 가지고 선거에 임했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과거의 선거와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지금은 탄핵 정국 이전에 있었던 20대 선거하고 탄핵 정국 이후에 21대 선거는 전혀 다릅니다. 국민들의 의식도 전혀 다릅니다. 저 생각하면 20대 국회의원 선거할 때는 투표를 하긴 했지만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와서 당을 만들고 당 최고위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국민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변화를 우리가 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래통합당하고 통합한 그 방식으로 담아낼 게 아니라 우리의 독자적 정체성과 독자성을 가지면서 과거에 정의당이 해왔던 방식으로 우리가 우파 진영에서 정의당의 역할을 해나가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50석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이 불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국민들은 끝으로 그 통합을 떠올리는 사람들은 사실은 좌파들의 끈아풀이거나 아니면 어떻게 말하면 사이비 정치인들의 끈아풀 이거나 그런 가능성이 높고 진짜 그 국민의 민심은 뭐냐면 좀 뒤집어라. 제대로 뒤집어라. 미래통합당하고 미래통합당이 다수당이 된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 뒤집겠냐? 못 뒤집는다. 우리 공화당밖에 뒤집을 세력이 없다. 그렇게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거제도를 충분히 활용하고 우리 공화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반대를 했지만 그 장기 집권 전략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반대를 했지만 그러나 그 연동형 비례대표는 우리에게 굉장히 유리한 대표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그 유리한 이유가 그대 정당은 비례대표를 거의 못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한 거죠. 별로 얻어갈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리하다는 측면이 있다는 걸 충분히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밀고 나가면 20대 국회와는 전혀 다른 기존의 선거 패러다임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은 그런 아주 정말 깜짝 놀랄 변화 이런 것들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합론자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실 때 우리 선거제도의 변화 그리고 이 선거 자체가 탄핵 이전과 전혀 다른 상황에서 치러져요. 그야말로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에 너무 화가 나 있고 그런데 자한당을 중심으로 한 기존 그대의 야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 데서 너무 화가 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 점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우리 공화당의 큰 기회로 다가올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설득을 하시고 충분히 우리 공화당이 선정을 고지를 선점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감 가지시고 우리 공화당을 즉 알릴 때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자님. 저희 당이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새로운 역사를 쓴 보수파의 이정표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치권 아마 훗날 이걸 기록유산으로 잘 남긴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록이 되고 세계 기네스북에도 등록될 만한 그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신적인 가치, 역사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절대 흐트러치는 거 안 돼요. 이건 우리가 이 정체성과 역사성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 가치, 정신적인 가치를 분명히 갖고 가야 됩니다. 그거는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 당원들의 명령이고 우리 강령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이제 선거에 있어서 현실적인 정치공학적인 접근이 전략과 전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 문재인 주사파 정권을 끌어내고 사회주의 연방연로서를 격퇴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장애에서 태극기 잘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원내에서 교섭단체의 상태면은 우리 정도의 투쟁력이면 그걸 막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섰잖아요. 그럼 이것을 이제 어떻게 이루어내냐는 이제 절박한 과제가 거의 2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대동소이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우리 정체성과 우리의 존재감을 지켜가되 선거공학적으로
마지막에는 선거 연대를 통해서라도 의석수를 확보해야 되겠다. 여기에만 초점을 가지고 아마 지도부에서 고민하고 그렇게 엮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당원 동지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저희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 지금 미래한국당이라고 하나요? 거기서 하고 있는 통합 노선 이런 건 우리 당하고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탄핵에 찬성하는 사탄파들 미래한국당인가 그죠? 미래통합당인가 뭐 이 115석인가 된 정당으로 알고 있는데 가치도 지금 우리 당하고 맞지 않고 보수라고 할 수 없는 기회주의적인 중도 노선에다가 이제는 중도 좌로까지 가려고 하는 인사들을 포함하고 있는 아주 대한민국을 망친 그 원죄를 가진 놈들이 거기 다 올라앉아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통합한다는 건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죽는 거예요. 지금까지 3년 투쟁한 거 다 가고 그냥 묻히면 그러나 이제 연대는 우리는 선거공학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 원칙적으로 제가 이건 뭐 정치인이 아닌 학자로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한 거짓 이념 포퓰리즘 그리고 그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통합에 있어 본질은 다 생략하고 마치 뭐 1+1 2가 되는 것처럼 진치도 구축이 안 된 사람들이 말로만 이렇게 말장난하는 건 우리가 분명히 좀 구분을 해서 우리 때 같이 취해야 될 것은 취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중도 기회주의적인 중도 좌로 움직이고 있는 보수도 아닌 가짜 통합론자들의 그런 이념 포퓰리즘, 거짓 포퓰리즘은 경계하면서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선거가 얼마 안 되니까 엄청난 지금 뭐 한반도 주변에 해오리 가지고 오면서 국내 정치 변수뿐만 아니라 선거에 미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한상우 최고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선거판, 새로운 선거제도, 민심이 지금 들끓고 있는 그거를 어떻게 좀 정화시켜서 누가 좀 불붙이냐 여러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두 달 안에 그것들이 되리라고 보는데 국제적인 변수들도 엄청난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 노력과 상관없이 국제정치적인 변수들이 대한민국 운명을 결정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됩니다. 북한 핵 문제, 미국 정상회담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총선 전에 또 말장난하면 안 되고 하지 않으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개별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그 폐성 열개 이런 이야기를 하다 쑥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다 점검을 완료하고 하면 이제 때리겠다는 걸 경고를 하니까 세컨더리 보이콧 맞으면 뭐 경제 다 박살내가지고 선거 안 되니까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정치적인 변수가 있고 또 엊그제 청와대 그 미친 주사파애들이 지소미아를 다시 이야기하면서 또 포퓰리즘으로 반일 감정으로 선거에 써먹으려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무서워서 못 할 겁니다. 말만 하다가. 그래서 남북 문제에 있어서 지금 북한 변수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정말 내오야로 들끓고 있다. 이런 와중에 우리 공화당이 지금 의석이 한석입니다만 어떻게든 이 전략을 찾고 적정을 마련해서 원내교섭단체로 가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미국도 지금 트럼프 독트린, 아시아 군사 독트린을 통해 가지고 중국을 본격적으로 견제하고 중러 군사 동맹에 대처하고 중국이 배치한 2,500개의 미사일이 지금 한반도와 대만과 일본과 동아시아로 뻗쳐 있는데 이거를 견제하겠다고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지금 본격화하고 있고 또 사드 시스템을 그 발사대하고 그 레이더 시스템을 격리해 가지고 전진 배치하겠다. 페이트리어트 미사일까지 융합해가지고 서울과 평택, 성주까지 배치하겠다는 미국의 전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7,400억 달러 군사 예산 중에서 1,000억 달러를 미사일을 새로 개발하고 배치하고 점검하는 데 쓰겠다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혜택입니다. 대한민국 안보를 지켜주겠다는 거지. 단 문제는 이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반미 노선, 친중 노선 때문에 모든 게 흐트러지고 있다. 이 엄청난 사실들을 우리 공화당이 총선에서 녹여내는 이러한 비전을 갖고 가지 않으면은 그건 보수도 이걸 할 사람이 없어요. 제가 봅니다. 다 중도론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약들을 2차 공약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마련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중요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우리 당은 그동안에 쌓아놓은 그런 자산도 있고 씨앗도 있고 정체성도 있습니다. 우리 지도부가 잘 고민해서 총선을 치르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태극기 집회는 이번 주에
오늘 뭐 하루 종일 또 회의가 있고 전략 회의가 3시에 또 중요한 회의가 있고 내일은 알다시피 지금 저 후보들 개소식이 경남 지방에 경북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내일은 좀 거기를 지도부가 좀 가는 게 좋겠다. 예, 11시 30분에 구미시 갑의 김경희 예비우고 2시 반에는 부산 해운대을의 한근영 예비우고 5시 반에는 창원 성산구의 진순정 예비우고 이렇게 3군데가 있어서 내일은 그렇게 가서 우리가 격려 좀 하고 이런 시간 또 인근의 서명단장님들을 모셔서 대표님하고 참여하는 이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태극기 집회는 이번 주에는 부득이 수요일 날 오후 3시에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번 태극기 집회는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오늘 22일 집회 이후에 곧바로 3.1절 집회입니다. 저희들은 29일 집회를 안 하고 3.1절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2주밖에 안 남아서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좀 큰 회의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3.1절 집회 준비 회의를 이렇게 해서 더 많이 점검을 하고 또 인원을 가장 많이 모으는 방법을 다시 한번 고민하는 그런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22일 172자 태극기 집회는 12시 반에 서울역에서 치른 다음에 지난주처럼 광화문에서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고민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당원 여러분들만 태극기 집회에 좀 다 나와주셔도 이거 게임이 끝나는데 지금 책임 당원님들이라도 좀 다 나오시면 이게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전화를 열심히 돌려서 뭐 지난번 집회 전에도 한 8,000통 돌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떻게든 그 전화를 좀 많이 돌려서 10,000명 이상 한번 전화 동료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또 전국 서명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그 노래 구호를 동일하게 시행하는 USB를 배포해서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문제점이 발견돼서 지속적으로 좀 업그레이드해서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22일 집회도 굉장히 중요한 집회입니다. 3.1절 집회 못지않게 그래서 2주 연속 우리가 최대 군중을 동원해서 우리 지도부가 선거 전략을 마련하고 저희들이 그 연대를 할 때 위대한 인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당원 여러분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인 동향들이 있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어제도 저희들 여기 회의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봤어요. 이번 주 하는 게 중요하고 예비 후보를 또 등록하는 방향 이런 거 여러 가지 안을 마련했는데 이런 것들은 아마 다 이렇게 다시 알려질 겁니다. 일단은 많이 독려를 해야 되겠다. 지도부도 솔선수범하고 이런 큰 준비가 있었고요. 여러 가지 지원 방법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SNS 활용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5층에 전화 작업하는 텔레마케팅 팀 보강하는 문제 그래서 지금 공고를 내고 있는 당원 여러분들 많이 좀 지원해 주시고 공정선거관리관도 지금 다시 또 저희들이 뭐 일일이 유튜브를 통해서 SNS상에서 모든 걸 우리 당직자들이 다 점검을 못하니까 모집 중에 있으니까 그거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가려낼 수 있는 그런 감시당원에 참여해 주셔서 다 같이 이렇게 우리가 선거를 치르는데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통합이라는 단어가 아주 핫한 걸 보니까 아무래도 확실히 선거철이 다가온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좀 통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 함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통합은 기본적으로 이기고자 하는 이해타산에 맞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공화당이 그리고 그 이전에 대한애국당이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민초가 태극기를 들고 나왔던 것은 이해타산과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 자체가 이해타산이랑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통합을 말하는 사람들이 외부에도 있고 아직 내부에도 좀 약간 두려우니까 걱정되니까 지금 이대로 가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나라를 그대로 말아먹고 북한한테 넘기는 거 아니냐 많은 걱정, 불안 그런 것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결국에 우리가 가는 길을 불안하게 하고 그리고 또 너희 가는 길은 틀렸어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음에 광화문에 태극기를 깃발을 꽂았을 때 누구도 거기는 촛불 광장이지 쉽게 들어갈 수 있다고 장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국회 앞을 그렇게 장악을 하고 투쟁을 할 때 누구도
그렇게 멋지게 해낼 거라고 사실 장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갔던 길이 우리가 이해타산에 맞닿아 있었으면 우리 공화당은 지금까지 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좀 이제 자국적으로 좀 핫한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스토브 리그라는 드라마랑 그리고 또 최근에 스토브 리그는 얼마 전에 끝난 드라마고 최근에 또 이태원 클라스라는 또 드라마가 젊은 층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두 드라마 다 막 블록버스터급이거나 아니면 주연 조연급이 완전 호화 캐스팅이라거나 하지 않습니다. 물론 괜찮은 배우들이 몇몇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두 드라마 모두 처음부터 기대작으로 이거는 몇 프로 이상 뭐 방송사에서 확정을 하고 있던 그런 대단한 작품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 이상으로 아예 신드롬을 일으킬 정도로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드라마 전혀 다른 이야기지만 두 드라마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대하나 잘못된 불의에 정말 약자의 입장, 그것에 상대적인 약자의 입장에 처한 사람들이 잘못된 박해를 받고 그거를 견뎌내고 이겨내고 스스로 성장해서 그거를 이겨내는 한편의 짜릿한 국민들 가슴속에 카타르시스를 주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우리가 정당이 되기 전에 태극기를 들고 나왔고 정당의 형태를 갖추고 이제 앞으로 더 커질 모습을 국민들에게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생했고 자립했고 이제는 자강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약했지만 그냥 평범한 민초에 불과했지만 우리가 그 잘못된 탄핵이라는 문제에서 우리가 이렇게 확실하게 일어서고 강해져서 그들의 심장에 확실하게 말뚝을 박는 그 순간 국민들의 가슴에 카타르시스를 선물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 사실 저도 끝까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좀 무책임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가능성을 너무 낮추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은 좀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만 흔들리지 않는 통합이라면 누구와도 저는 통합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고자 했던 처음에 그 길이 흔들리는 통합은 누구와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사회사법부원 공약 발표가 있는 날이죠. 하셨어요? 오늘 공약 발표했습니까? 사회사법 분야 공약을 한 번 더 하고 계십니까? 전력기업공무원부에 한 번 더 강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우한 폐렴을 다루는 데 있어서 친중 부실 대응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 아울러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고 비상조치 발동권을 부여하겠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 에이즈 확산의 주범으로 꼽히는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데 반대한다. 동성애를 불법화하겠다는 건 아니고 합법화해서 이 동성애를 조장하는 이런 그 행태는 반대하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고 이 유가족 등의 그 채용 시험에 있어서의 가점제를 폐지하겠다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 어르신들을 제일 힘들게 하고 있는 이 요양시설 문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국공립 요양시설을 대폭 증설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걸 늘리겠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그 히틀러의 그 비밀 경찰 게슈타포의 한국판이라고 할 수 있는 공수처를 우리가 이 총선에서 대승하자마자 폐지시키고 검찰 기능을 정상화하겠다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는 이 반국가 단체 그리고 이적 단체를 해산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이 국가보안법을 개정한달지 해가지고 마련을 하고 또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이 이 각종 그 공직에 진출해서 나라를 나락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이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은 공직 출마 그리고 공직 임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내용의 이 법률 재개정에 나서겠습니다.
끝으로 민노총이랄지 전교조 같은 노조들의 정치 활동을 전면 금지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정의롭고 공정한 법치 그리고 살만 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공화당에서 공약 경제 공약의 필두로 국방 안보 외교 공약을 1차 발표를 했고요. 2차적으로 정치 공약 발표를 했습니다. 3차로 지금 사회 사법 부분 공약을 발표했고 이제 4차 공약이 교육, 5차가 청년 공약을 다 지금 마련해서 발표를 합니다. 우리 공화당의 공약이 타당의 공약에 비해서 대단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현실 감각도 대단히 맞고 재정에 대한 부분들도 그냥 포퓰리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고 고기를 잡는 그물을 만드는 그런 공약들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략기획본부에서는 공보팀과 협의를 해서 공약들이 많은 공약들이 국민들한테 알려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기를 바랍니다. 뭐 여러 가지 노출할 수 있는 사항들 우리 지금 유튜브 선생님들을 통해서 유튜브에 방송할 때 우리들의 공약 중요한 공약들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미리 좀 양식을 제공을 해서 경제 분야, 뭐 정치 분야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해서 공약들을 좀 노출 빈도를 좀 높이고 또 전단지 공약 전단지는 정책 공약이지 않습니까? 정책 부분에 대한 전단지는 선거법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공약이라는 표현보다 정책 이런 표현을 통해서 많이 좀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그걸 어떻게 집중적으로 알릴 거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우리 정조희 목사님 전단지 돌려보면은 공약 전단지를 가장 많이 받아가고 그것이 대단히 많이 퍼질 겁니다. 특히 예비 후보자 지역을 중심으로 이 공약 정책 부분의 전단지가 많이 좀 배포가 되고 또 국민들께 많이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공약 발표가 다 끝나면은 한번 일간지 전체에다가 우리 공약만 가지고 발표를 한번 하는 그런 방법도 좀 강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의 일반 이번 총선 그 간부화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1만 명. 조금 전에 우리 박대우 체육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공화당 책임당원만 다 나오셔도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 책임당원만 나와도 그 정도로 우리 공화당 세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22일부터 우리 공화당의 깃발 아래 광화문에서부터 서울역까지 완전히 메울 수 있는 세가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당원이 아니고 책임당원만 나오셔도 광화문에서부터 서울역까지 완전히 메울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공화당 세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가서 도움이 될까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22일 날은 전체 당원뿐만이 아니라 특히 책임당원 당비를 내고 있는 책임당원은 22일 또 3.1절 이때는 다 나오시면은 우리 공화당이 얼마나 무서운 조직이고 큰 조직인가를 이제 보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저들이 4번의 겨울 3년의 투쟁을 폄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보여주면 됩니다. 남한테 기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당비내는 책임당원들은 우리 스스로가 이번 토요일 다음 3.1절에는 나와서 해주기를 바랍니다. 대구시당의 요청은
3월 7일 대구 집회보다는 3월 그 다음 주 대구 집회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3월 14일 대구 집회를 잠정적으로 좀 잡아놓겠습니다. 3월 14일 준비해야 될 부분도 많고 아마 총선 전 대구 마지막 집회가 될 수도 있고 뭐 한 번 더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3월 14일 마지막 집회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완벽한 준비를 해서 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인재영입 11호가 발표합니다. 박영주 씨도 1964년생 만 55세고요. 중소기업인입니다. 전공은 고려대학교에서 농업 미생물 전공을 했는 농업 전문가입니다. 특히 친환경 종합 브랜드의 에코세상이라고 많이 아실 겁니다. 에코세상의 특허권자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을 경영하시면서 새 영역을 많이 개척하고 개척자적인 중소기업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11호에 있어 12호도 금요일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공화당이 지금 예비후보 등록 준비를 하고 있는 파악이 다 안 됐습니다만 준비를 하고 있는 분은 34분입니다. 현재 20분이 등록을 했고요. 34분 정도가 지금 서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면은 예비후보 등록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있어서의 비례대표에 있어 결정적인 선택입니다. 전국에 한지역 빠짐없이 우리 공화당에 솔직히 호남 지역은 좀 어렵지만 호남에서도 교두보를 가지고 출마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비례대표 선거가 대단히 중요한 선거고 그 비례대표에 많은 국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는 예비후보 등록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예비후보 등록을 해서 본선까지 간다 안 간다는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45일간 예비후보 등록으로서 그 지역을 완벽하게 우리 공화당을 알리고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거짓 탄핵을 알리고 두 번째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독재, 반헌법적 행위, 반체제적 행위, 반역사적 행위 이 부분을 알리고 또 세 번째는 우리 공화당이 어떤 당인가 미래개혁 우파정당의 모습을 알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본선에 이런 여러 가지 부담 이런 거 여러분들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아무튼 이 45일간 적극적으로 본선까지 하면은 58일간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당을 알리고 우리 당이 스스로 자강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예비후보 등록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후보 등록을 좀 많이 하셔서 한 지역에 뭐 두선 세 사람 괜찮아요. 중복 가능하면 중복 안 되는 게 좋지만 그래도 내가 내 지역은 내가 알리겠다라는 그런 정신을 가지시고 예비후보 등록을 해주시고 또 시도당 위원장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당 사무처 개편이 있었고 또 사무처 회의가 어제 몇 시간간에 가는 회의를 거쳐서 여러 가지 안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공화당은 오늘부터 선거 시스템으로 완전히 들어갔습니다. 선대위 구성은 3월 초에 다른 정당에서 공천 과정을 좀 지켜보면서 선대위 구성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선대위원장도 좋은 분하고 연결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지금 58일 남아있는 선거까지 또 선거 돌입까지 45일 남아있는 입장에서 오늘부터 우리 예비후보 지원단, 상황실, 그 다음에 불법선거 갑시다 등등 선거 체제로 오늘부터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그리고 또 하나 더 부탁드리면은 우리 공화당 당원들은 우리 공화당의 유튜브, 우리 공화당에 오시는 유튜브 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공화당답다라는 얘기지로 의리를 지키고 정도를 지키고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화당에 관련되는 그 유튜브 분들의 구독은 일시적으로 한번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공화당이 10만 명, 우리 당원만 다 해줘도 벌써 몇십만 명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이제 구독을 하셔야 됩니다. 구독을 해서 우리 공화당이 한 30개가 10만 명이 넘는 유튜브 한 30개 정도가 모여야지 이게 각 골목골목까지 다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방송 보시는 분들, 특히 마이크 잘 보시는 분들은 우리 공화당의 우호적인 유튜브 분들을 좀 많이 구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기존 우리 공화당하고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유튜브들도 꽤 있거든요. 그분들하고의 접촉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오늘 통합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현실적인 부분하고 우리가 가치를 지키는 부분하고 이런 약간의 서로 간의 입장이 좀 있습니다. 두 가지 다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번 주는 뭐 그래서 대단히 큰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다. 또 보수 정당을 표방하고 있지만은 20대 국회에서 가치를 지키지 못한 이 자유한국당이 오늘 아마 무슨 미래통합당인가 이렇게 출범을 한다고 합니다. 뭐 출범하는 데 대해서 저희들은 같은 오른쪽에 있는 우파로서는 뭐 반대하지 않습니다. 단지 실질적인 우리 보수 우파 가치를 누가 지키고 이 가치를 좌파들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것이 체제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파의 역사를 좌파로 바꾸려는 그 역사 전쟁 누가 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지금까지 제가 했던 얘기들이 다 그대로 실천되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할 때 우리 공화당이 가장 유리한데 왜 반대하냐, 좀 그런 말씀드렸죠. 우후죽순식으로 다 좌파들은 정당에 안 들고 우파만 정당에 들어서 머리만 복잡해진다. 선거 끝나면 거의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선거 끝나면요 또 다 없어요. 선거 끝나면 박근혜 대통령이 입에도 안 꺼냅니다. 하고자 하는 길이 뭔가가 우리가 대단히 이 시점에서 다시 새겨야 될 것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정당은 우리 공화당밖에 없을 겁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잠시 여러분들의 눈을 가립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통합하면서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해버렸는데 이제 탄핵 얘기 하겠습니까? 탄핵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또 지금까지 몇 년간 탄핵 얘기 안 하다가 선거 가까이 돼가지고 한 2달 전부터 탄핵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이제 판단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4번 겨울을 어떻게 지켜봤던가? 이 우리의 가치가, 우리 공화당의 가치가 뭔가? 우리 공화당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이 시점에서 굉장히 큰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 공화당이 없어지면 제일 좋아할 게 누구겠어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입니다. 왜? 독재라는 얘기, 촛불 쿠데타라는 얘기, 권력 찬탈이라는 얘기 등등 모든 말을 누가 했습니까? 토착발경이 우리 공화당이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이제 선거 두 달 정도 남겨놓은 시점에서 우리 공화당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준동을 할 겁니다. 이게요. 그 많은 역경, 그 많은 엄해, 그 많은 과정을 겪지 않았으면 우리 공화당은 무너졌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몸으로 실천하면서 벌써 우리 공화당은 오른쪽에 우파 이념 정당이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파의 가치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는 정당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이번 총선 끝나면은 대통령 탄핵은요. 우리가 의미 있는 성공을 하지 않으면 대통령 탄핵 그냥 묻혀버립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공화당의 지도부들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것이 그겁니다. 앞으로 4.15 총선 이후에 6월 20대 국회가 6월 30일까지 끝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했던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새기게 될 겁니다. 총선 끝나니까 그들의 속셈이 다 드러나는구나. 이제 드러내는 과정이에요. 이제 드러내놓고 탄핵 강구 건너자고 드러내놓고 개헌하자고 드러내놓고 하는 거예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사회주의 가겠다고 드러내놓고 하는 거예요. 이 세력과 싸울 수 있는 세력은 결국은 태극기 애국 세력들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힘을 키워야 되고 우리 공화당이 더 커져야 된다. 저는 정의당의 20년의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단지 하나, 정의당이 20년 동안 지금의 정의당을 만드는데 20년 걸렸어요. 그렇게 오랜 기간은 저희들이 가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빠르게 우리 공화당의 자리를 잡아가는데 그 자리 잡아갈 때까지 요즘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우리 공화당 1세대 대한애국당 세력이 우리 공화당 1세대라고요. 지금 1.5세대들이 막 들어오고 이제 영입도 하고 막 1.5세대들이 막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들이 우리 공화당의 맥을 잇고 우리 공화당의 가치를 가져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달에 행사들이 많아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아요. 3월 10일 얘기를 안 하는데 지금부터 3월 10일 준비하셔야 됩니다. 불법 탄핵 우리 애국 열사 5분이 돌아가신 또 100여 분이 부상한 3월 10일 집회 준비도 집회 신고에서부터 대규모 3.1 항쟁, 3.10 항쟁에 대한 준비를 단단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대우 총괄본부장을 중심으로 3.10 항쟁이 오히려 3.1절보다도 더 강력한 국민저항 항쟁이 될 거다. 왜? 우리가 지난 6월 25일 만행 그 전에 광화문 텐트 투쟁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5번의 이 희생에 대해서 이제 아시게 된 거예요. 많은 국민들이 동감을 합니다. 왜 몰랐을까? 우리 공화당이 그걸 알린 거예요. 우리 공화당이. 전 법무부 장관이라는 분이 잘 모르시더라고. 그런데 나중에 가만히 들어보니까
3.10 5분 희생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하자는 거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래서 이 작년에 3.10하고 올해 3.10은 전혀 다른 상황이 올 겁니다. 3.10 투쟁, 이 열사들의 넋을 기리고 3.10을 기점으로 대규모 반 독재 투쟁을 전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3월 26일은 천안함 10주년 되는 날인데 그들이 세월호를 얘기하면 우리는 천안함을 얘기해야 됩니다. 또 3월 26일이 이승만 대통령 탄신 145주년 같은 날에 있습니다. 요 날도 잘 체크를 하셔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26일, 7일이 이 후보 등록 마감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6일 날 천안함 10주년, 천안함 10주년, 이승만 대통령 탄신 145주년도 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유튜브 선생님들 말씀드렸지만 지난 집회부터 우리 공화당의 집회가 문화 집회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와 투쟁이 같이 하는 좌파들의 전유물이었던 이 문화 투쟁이 우리 공화당이 우파로 가져온 겁니다. 이제는 겹쳐 있는 문화를 통해서 집회가 더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듣고 보면서도 투쟁 열기를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문화에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자원봉사지 않습니까? 그분들 스스로도 다 유튜브들을 따로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그런 유튜브들도 많이 시청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서명대 지난주죠. 2월 10일부터 2월 16일 서명대 발표를 하겠습니다. 서울입니다. 강서구, 얼팀, 송정역, 광명시팀, 철산역, 광진구팀, 동서울터미널 이탈하셨습니다. 금천구팀, 남문시장, 노원구, 병팀, 노원역, 서대문구팀, 공제역과 서울역, 서울시당팀, 광화문, 성동구팀이 왕십리역에서 지난주까지 해서 3일 하셨습니다. 서대문구팀이 불광역, 송파구 1팀이 잠실 세내역과 석촌역에서 이탈하셨습니다. 서울단체 나라지킴이 봉사단이 공평사거리에서 이탈하셨고요. 수호팀이 청량리역, 동대문구팀과 행우련이 청량리역 광장에 세주셨습니다. 부산입니다. 부산시당팀이 서면 영광도서관 반여 1동 탑마트 앞에서 3일 하셨습니다. 아랫반송, 그 다음에 서면 영광도서, 서면 롯데, 구포시장, 남포동 롯데리아, 반여 1동 기장시장, 해운대 자동 재래시장, 그리고 해운대 센텀 부산 앞에서 무려 시당팀이 며칠 나누어서 13일간을 해 주셨네요. 13일간. 몇 팀이 나눠서 이렇게 5팀이 13군데에서 13일간 하셨습니다. 대구입니다. 대구 달서구팀이 서남시장과 도주시장 이탈, 대경연합과 대구 예국방송이 내당 홈플러스, 그 다음에 대구 북구 얼팀이 팔거역과 북비산에서 이탈하셨습니다. 인천시당팀이 굴포천역과 동암역에서 이탈하셨습니다. 울산입니다. 울산시당팀이 태화루와 병영농협에서 이탈하셨습니다. 경기입니다. 경기 부천시팀이 부천역 남부광장에서 이탈, 성남시팀이 성남 모란시장, 수원시팀이 지동시장과 수원역, 시흥시팀이 노인회관 3 노인회관 거리에서 했습니다. 안산 2팀 안산중앙역, 안산팀이 상록수역,
한양과천팀이 서울역과 2001 아울렛에서 이탈하셨습니다. 충북 도당팀이 교산시장에서 하셨습니다. 경북 경산시팀이 이탈간 하양과 지인장에서 하셨습니다. 구미시팀이 구미역, 영천시팀이 영천시장에서 하셨습니다. 경남입니다. 경남 창원시팀이 이탈간 한서병원과 상남시장에서 하셨습니다. 서부팀이 삼천포 장날에서 하셨습니다.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1인 김경호 서명대가 한림읍에서, 제주도당팀이 제주시청에서 해주셨습니다. 단체가 경상호팀이 서울역에서 하셨습니다. 서명 인수가 5,412명이고요. 당원수가 2,236명, 책임당원이 213명 해 주셨습니다. 서명단 단장님을 비롯한 서명당 운영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시고, 선거 때까지 서명할 날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시간 되시는데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오늘 말씀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예, 변성근 일부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제1부총장 변성근입니다. 먼저 지난 13일날 저의 개소식에 많이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제도 어느 유튜버 방송이 치졸한 방송을 해가지고 제가 저희 지인하고 같이 아주 굉장히 많은 전화에 시달렸습니다. 지금 이규택 최고위원님 말씀입니다. 네. 전혀 중심 흐트러지시지 않으셨고요. 아시다시피 2018년 6월에 수술한 부분이 향후 5년간 많은 안정을 취해야 되는 그런 의사 선생님의 진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중국 폐렴으로 좀 이렇게 복잡한 와중에 좀 예전부터 알았던 천식이 굉장히 폐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좀 지금도 댁에서 이렇게 안정을 취하면서 쉬고 계시는 중이시고요. 한 가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한테는 가급적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밝혀야 되겠습니다.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야, 나 홍문종이한테 안 가. 네, 그게 그분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예. 뭐 카페도 들어가 보고 하면요, 당원들이 또 논란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런가 봐요. 그리고 뭐 유튜브 보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렇게 좀 달라지는 그런 글을 보고 느꼈는데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강남역 주변으로 10대, 20대, 30대, 40대들의 반응이 전혀 달라요. 그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공화당보다도 더 우리의 그 어떤 능력이나 힘이나 또 가치와 기대가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이 방향도 맞고 굉장히 쇼킹한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현장에 나가서 느껴보십시오. 특히 젊은 층들에 의해서 왜 임미리 교수인가요? 고려대학교 그 교수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민주당 빼고 다 찍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민주당보다도 더 부패하고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에 안 찍는단 말이에요. 민주당 안 찍고 미래통합당 안 찍으면 찍을 당 우리 공화당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 공화당 당원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갖고 대국민 설득에 나서면은 이번 총선에서 압승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현장을 많이 가보면은 그 민심의 도도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오히려 20대, 30대, 40대
초반 이분들의 흐름이 대단히 변화가 지금 많이 생겼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의 공약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 공화당을 알리는데 우리 공화당이 태극기만 들은 정당이 아니었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영입 인사들 이분들도 많이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덤 뉴스에 그 이상로 분인가 그분은 아무튼 우리 그 이성우 동지 나경원 의원 지역에 나간 이성우 동지를 적극적으로 인터뷰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 후보들이 이렇게 좋은 인재들이 나온 것에 대한 부분을 아마 인터뷰를 하실 거예요. 제가 느낌은 아무튼 20대, 30대, 40대 초반들의 움직임이 대단히 변화가 있는 움직임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바닥의 정서들이 그분들이 선택이 결론적으로 어디로 선택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잘 인식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에 일이 나면은 아무튼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아요. 이번에 국고보조금 408만 원입니까? 408만 원 국고보조금 나오는데 그거 우리 배내룡 부국장이 설명 좀 해주세요. 왜 못 받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이거 말해 주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예, 홍련행정부 부국장 배내룡입니다. 이번 2월 15일에 국고보조금을 받는 이제 그 날인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18년도 강원도당의 그 회계 보고를 보고 버스 구입비로 경상보조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그렇게 해서 이제 정치자금법에 따라서 2배인 한 1,100만 원 정도를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 버스 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의 그 판단대로 그 경상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앙당에서 각 지방당에 내려주는 금액이 그 중앙당 지원금이라고 해서 그 경상보조금이 일부 녹아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100% 경상보조금이라고 부르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당 입장에서는 선관위에서 판단한 550여만 원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해서 좀 다투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선관위에서 이의 제기를 받아주지 않을 경우에는 그 행정소송도 고려해서 일단 적극적으로 우리 당의 입장을 피력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 조치도 하고 그 또한 야당 탄압이에요. 지금 잘못된 조치입니다. 이거 선관위에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도당에서 버스 구매를 할 때 회계가 누락됐다는데 우리는 지원금을 지도당에 주지 않습니까? 그건 불법 아니거든요. 그 돈이 어느 돈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그렇게 조치했다는 것은 맞지 않고 또 좌파 언론 한 군데서 무슨 대단히 큰 금액이 몇억 정도가 날아간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걸 또 음해하는 유튜브가 대단히 큰 문제가 생긴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국고보조금 408만 원입니다. 거기서 지금 문제됐던 게 550만 원이라서 거기에 곱하기 2배 1,100만 원의 페널티를 물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또한 1,100만 원의 페널티 자체도 선관위가 해석을 잘못한 거다. 이래서 우리 공화당에서는 행정 조치를 하고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 이건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임의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런저런 거짓말들하고 음해하는데 법률부국장한테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정당이에요. 선거법에 정당을 이롭게 하든지 정당을 불리하게 하는 발언은 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거법 위반은 여러분 엄청난 큰 범죄예요.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일벌백계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아마 오늘부터 모든 유튜브 모니터링이 들어갈 거예요. 거기서 벗어난 얘기, 우리 공화당을 음해한다든지 또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당 차원에서 대처를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뭐 법적인 문제가 딱 걸려 있고 이게 정당의 정당 활동에 대해서 의도적인 음해일 수도 있다. 그다음에 좌파 신문 한 군데서야 당연히 금액도 안 적어. 저 금액을 몰라서 안 적었겠어요? 금액을 아는데도 일부러 안 적었잖아요. 대단히 우리 공화당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국고보조금을 그 기사의 내용은 국고보조금 제로에 맞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넘어가서 좌파들하고 똑같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하고 똑같이 좌파 언론들에 준동해가지고 그것을 확대 재생산하고 거짓으로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또 사무총장이 법률인이 사무총장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법률부국장하고 대처를 강력한 대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비공개로 예 말씀하세요. 예. 저기 참고로 말씀드리면 회계 보고 하면서 또 하는 중에 경상 보조가 있고 이제 보조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강원도당에서 회계 보고하면서 경상 보조를 아마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항목이 좀 바뀌었을 뿐이고 지금 기소가 돼서 지금 이제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재판에 밝혀지면 선관위에서도 그 길을 이렇게 바로 잡는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그거는 그대로 하고 우리 당에서는 아무튼 좌파 언론이 장난치는데 소위 말하는 태극기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좌파 언론 장난에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말씀하실 게 없으시면은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유튜브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택 대표님에 대해